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 후지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후지산이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쭉 둘레가 다 산이에요. 그 여기 안 보이는 저쪽으로도 다 산이고, 제가 지금 조금 후지산 잘 보이는 데 오려고 높은 데 와 있더니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 좀 들리고, 그리고 화면이 조금 중간중간에 휘청휘청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충 수업이에요. 오전에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짧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못해서 후지산 앞에서 여러분 앞에 보충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늘장 한마디. 미국은 불균형 중에서도 강하고 타국들은 불균형 중에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그나마 한국은 AI 핵심 국가라서 다행이네. 이게 이제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일단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냐면 환율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제 환율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엔화가 그래요. 엔화가 장중에 최약세예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약세냐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쭉 떨어졌다 한번 반등해서 약세, 환율이 반등한 거니까 달러 대비는 약세였죠. 그 약세한 이후 계속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그 자리 갔어요. 그러니까 90년 수준 정도까지 엔화가 약세인 흐름으로 갔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갔는데 이걸 보면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에 와 있으니까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일본 경제 이거 어떻게 경제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서준식 교수님하고의 대담에서도 잠깐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이 원하던 디플레에서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인플레 환경으로 진입을 한 것이 정말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확장적인 경제, 디플레가 끝나고 확정적인 경제로 들어가느냐, 그동안에는 봐서 이거 정말 성공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환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일본에 와면서 느끼는 게 동남아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를 가나 인력이 많아요. 어디를 가나 인력이 많고, 일부러 그렇게 경제를 짠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제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고, 지금 그동안에 이 디플레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기업들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수출도 좋을 거고요. 환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그래서 수출 잘하고 판매도 늘고 그럴 것 같은데, 보셨다시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워낙 많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도시 집중도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지역에는 지역 나름대로의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임금 상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노리고 있었던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오늘 엔화 약세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금정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에다 가스오 총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을 감안해서 보면 이거는 드디어 이제 QT를 시작하는 거예요. 즉 긴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우에다 총리의 발언. 장기 금리 결정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기에 국채 매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결정했대잖아요. 자, 물가는 하반기 목표 수준 부근을 도달할 전망이다. 엔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 중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 본드의 매입 축소는 유의미한 규모일 것이다. 유의미한 규모, considerable volume. 시장 의견을 들은 후에 정확한 규모와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번 회의에서 국채 매입 축소 세부 사항을 결정할지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이다. 네, 발언이 세죠. 그동안에 비해서 발언이 셉니다. 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모습이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커지거나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된다면 빠른 시기에 인상도 가능하다.
이것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발언이니까 좀 빠릅니다. 셉니다. 정확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알 수 없다. 국채 매입 축소 규모도 마찬가지다. 요거는 이제 조금 그동안처럼 공간을 줬죠. 1, 2년 내에 대차 대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1, 2년 안에 끝내는 건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요.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와 국채 매입 축소 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7월 인상은 가능하다. 그 여부는 데이터가 결정한다. 7월에 가능하다? 좀 늦지 않죠? 이제 곧 7월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민간 소비 개선 전망은 바뀐 것은 없다. 미국, 중국, 일본 정부 국채 축소 방침을 발표한 것은 7월 회의 때까지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함이다. 비용 증가에 기인한 물가 상승을 경계 중이다. 물가 추세는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임금 상승은 서비스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임금 상승에 의해서. 통화정책의 주된 운영 도구는 단기금리가 될 것이다.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전망은 바뀌지 않았고 중립금리 추정 밴드를 좁히고 싶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만간에 QT 시작하고, 그러니까 국채 매입 여기는 국채 매입을 덜 하는 거죠. 국채 매입을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하면 절반 이상을 사주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걸 안 하면서, 그러면은 국채를 시장에 들뿌리겠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도 인상할 수 있다. 그것도 7월 안에도 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비해서 이 보수적인 이 일본의 흐름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일본 엔화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 엔화가 강세여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약세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우리가 22년도에 봤잖아요. 미국이 테이퍼링 시작하고 금리 인상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달러화와 이게 어떻게 됐어요? 22년도 우리가 똑똑히 체험한 것이 있고 지금도 역시 체험 중인 이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일본에서 테이퍼링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올 들어 최대 약세, 1990년 이후 최고 약세,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일단 지난 우리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봤죠.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올라가던 걸 찍어 눌렀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이라는 거는 도대체 일본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분명히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투기 세력들이 웃기고 있네. 니들 안 돼. 계속 약세하고 더 치고 올리면서 투기 세력들이 더 엔화 약세에 배팅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장중에 최저가를 찍었단 말이야. 엔화가 달러 대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 이거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통화가 어떻게 또 일본 엔화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 그래 너무이면 약세에 우리는 따로 갈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3개국이 서로 걸려 있고 엮여져 있고 제조업으로도 엮여 있고 수출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보다는 조금 강세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중국 위안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원화만 또 유독 자기네만 혼자 강세로 가기도 또 어렵다. 이런 상황이죠.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약세인 상황들이 가고 있는데, 자, 원화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역 수지는 이번 6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 계속 늘어요. 지금 이번 달에 거의 느낌으로 보면은 6월 상반기에 이제 조업일수가 조금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6월 말까지 이번에 또 100억 달러 또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는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거고, 그동안에는 그 가격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은 수량과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도 올라가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즉 일반 D램도 가격과 그 물량이 같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무역 수지는 확실하게 이제 좋아질 거고 10일까지는 적자였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경상도 웬만하면은 괜찮지 않겠어요? 물론 한국 분들이 이렇게 계속 해외 투자를 많이 가열차게 하면 경상은 나쁠 수도 있겠죠.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거래소가 잘하고 한국의 저기 국민연금도 잘하고 한국의 당국자들이 주식 담당자들이 정책 담당자들과 국회의원들도 잘하셔야 되고 그래 국회의원들이 일단 주식을 해야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쨌든 뭐 그런데 그래서 이 엔화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앞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거 계속 앞으로 확인할 거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AI가 여전히 초강세입니다. AI 주식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제 바통 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붐업이 됐던 추가적인 붐업이 됐던 것이 애플이 그걸 받았죠. 애플이 AI 하겠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플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이러면서 완전히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AI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중형 반도체, ASIC 반도체를 만드는 브로드컴의 실적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상승을 해주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브로드컴하고는 좀 다른 궤적인데 AI를 실제로 자기네 소프트웨어에 활용을 시작했던 어도비, 어도비 저기 PDF나 이런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회사가 실적이 괜찮게 되면서 야 이거 AI 진짜로 이게 써지니까 실적이 정말로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얘네 또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 어도비로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연속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워낙 이제는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나스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S&P도 올라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기업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는 어떻게 됐냐?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러셀 2000은 1.7%나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미국 경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소형 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미국 상황들, 미시건대 소비자 관련 지표들이 나왔는데 아침에 이 데이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3.1%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5년 기대치가 3.1%고 1년은 3.3입니다. 그러니까 1년은 3.3이 그대로 3.3이고 5년은 3.0이 3.1이 됐습니다. 계속 지금 몇 달째 3%에서 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줘요. 심리지수가.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심리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끈적끈적 거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일단 5월달 CPI가 조금 좋게 나왔고 이게 연속적으로 6, 7, 8월달에 그렇게 나온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탄 골스비 총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5월 수치가 아주 좋은 수치고 더 많은 진전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낮아진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은 소식이었지만 중앙은행은 그것이 좀 더 길게 지속되는지 보고 나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인식은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데 경기에 대한 인식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들이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가 68.8에서 67.6으로 이거 지난번 68도 많이 떨어졌어요. 70에서부터 떨어진 거 지금 몇 달째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9.1에서 65.6으로 이번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가 지수도 69.2에서 62.5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요.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80까지 가던 게 이렇게 두루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졸초 보고서, 그 다음에 챌린저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 등을 통해서 고용의 질도 점차 나빠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경영자 측은 뭐 고용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가게 쪽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비농업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지수에서도 이 부분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고용하는 인원들은 줄어들고 있고 감원은 계속 꾸준한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확 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농업 고용의 내부를 살펴보니까 기업 측에 질문을 해보니 기업 측에서는 우린 사람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톤으로 얘기했고 가게는 그렇지 않다. 별로 이제 고용이 옛날만치 않다. 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바람 많이 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결국은 우리는 이건 이렇게 볼게 될 겁니다. 실업률을 통해서 결론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일단 실업률의 가장 앞단인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전일 상당히 빠졌죠.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빠지면서 뭔가 이제 조금 조짐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업률이 상당히 크게 높아져야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미국 경기는 불균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면에 AI 기업 등이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경기 얘네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불균형하고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은 확연히 딴 한쪽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러셀 지수는 이제부터는 아예 연초 대비로 더 떨어지는 상황까지 오늘 빠짐으로써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AI 기업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S&P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일본도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유럽 지금 아주 오늘 달러의 강세가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유럽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본이 워낙 환율이 지금 몇십 년 만에 최저치를 찍어서 말씀을 특별하게 드렸긴 했습니다만은, 유럽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이 혼란 중인데요. 프랑스가 이제 조기 총선을 하게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마크롱의 중도 성향 르네상스 정당이 이번에 유럽의 선거에서 15.2%밖에 그 점유율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 1등을 했냐? 마리 르펜이라고 이제 극우라 알려져 있죠. 극우. 이제 여기서 극우라고 하면 반이민,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반환경, 뭐 이런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 말고요. 걔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마리 르펜이 이끄는 아렌당이 31.5%나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좌파 정당이 연합을 했어요. 신인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녹색당, 사회당, 공산당, 불그레 프랑스 연합, 여기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비율이 이제 마크롱의 르네상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31.5%의 마리 르펜의 아렌이 1등, 그 다음에 이제 2등은 그 신인민전선 좌파, 여기가 2등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좌파에서는 이제 마크롱이 했던 거 다 잘못됐다,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특별히 그 노년 그 은퇴를 연장을 했는데 안 된다, 다시 60세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한국하고 완전 웃기죠. 우리는 제발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60세에 무조건 은퇴해야 된다. 은퇴해서 우리는 연금 받으면 살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 더 이상 일할 생각 없다, 뭐 이런 거고, 한국은 노후 가난이 너무 심하고, 노후 빈곤이 너무 심하고, 노후 자살률도 심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계속 일하게 해달라. 65세? 아니 65세 받고 70콜,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의 고용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적당하게 일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도 죽게 생겼으니까 나도 이제 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날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노후에 살 수가 없으니까 연금도 못 믿겠고, 용어도 많이 없으니까 부동산이라도 사놓고 이걸로다가 월세나 받아먹고, 이게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런 신화가 창조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부동산으로만 가고 그런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거 어때요? 미국은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도 있습니다만, 주식에서 계속 노후가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계속 이제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럽도 이런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단연코 자기네들이 좋은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그런 것들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는 건 우리는 한국을 통해서 계속 알죠. 저 이강수 대표와의 대담이 곧 나갈 텐데, 이강수 대표가 이번에 조지아주를 갔다 왔다고 하십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 갔다 왔더니 한국의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게 그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그 사진도 동영상도 찍어 오셨더라고요. 쪽쪽 빨아먹고 있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 경기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세계적인 불균형, 각각의 불균형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중에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화는 최고의 약세가 되어졌고, 유가는 미국 경기 상황들이 뭐 썩 그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소형 업체들은 안 좋고 하니까 유가는 뭐 그냥 그 자리입니다. 유가는 그다음 원자재 가격도 큰 변동은 오늘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또 다시 채권 시장이 항상 그래왔듯이 자기 중심의 미래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바짝 쫄았던 친구들이 아니야, 이제 무조건 금리 내려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강도는 예전처럼 이거 너무 자기네 생각대로 가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아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네. 그래서 굉장히 고평가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3%대까지 떨어지고 10년물이 3.8인가?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를 조금 세게 반영하기 또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채는 금리가 매우 좁은 상황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네.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부터는 4.2 초반 10년물 기준금리로 4.2 초반에서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린다면 조금 앞서가는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4분짜리 영상으로는 이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오후에 보충 수업으로 여러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런 보충 수업은 생전 처음 해보네요. 유튜브상 생전 처음 해보는데 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저는 월요일 날은 여러분 못 찾아뵙게 되어서 이 얘기를 월요일 날 아침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날 아침 걸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그리고 저도 잘 충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안녕.